여러분, 이번 시간은 고전문학의 감상 시간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글의 장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주몽의 신이한 잉태는 신이한 출생으로 이어진다. 금화는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한 여자를 만나 부르니 대답하여 나는 본시 하백의 딸로 이름은 유화인데 여러 아우들과 나와 놀고 있을 때에 한 남자가 나타나 자기는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 하고 나를 웅신산 압록강가로 유인하여 남몰래 정을 통하고 가버린 후에 오지 않으므로 부모는 내가 중매 없이 혼인하는 것을 꾸짖어서 이곳으로 귀양 보낸 것이라고 하였다. 자, 이 작품은 주몽신화죠. 주몽신화입니다. 즉 주몽의 어머니인 유화가 주몽을 잉태하고 그 다음에 이곳까지 오게 된 연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화, 즉 동부여로 오게 된 연유를 설명한 주몽신화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걸 이제 신화라고 하는데, 여러분, 설화에는 신화와 전설과 민담이 있죠. 이 세 갈래의 글들은 일정한 공통성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성은 모두 설화라는, 즉 이야기라는 공통성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이점은 이제 등장인물 주체죠, 주체. 등장 주체가 신화는 신인 반면 전설은 인간입니다. 또 민담도 인간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증거물 존재 여부도 다릅니다. 신화는 증거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설은 증거물을 가지고 있죠. 민담도 증거물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승범입니다. 전승태도, 전승범위가 되겠는데요. 신화는 전승자가 신성하다고 믿습니다. 전설은 진실이라고 믿죠, 그죠? 반면 민담은 이건 뭐예요, 여러분? 꾸며낸 이야기,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전승범입니다. 전승범위가 신화는 민족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즉, 그 민족에게만 신성시되는 이야기입니다. 전설은 그 증거물이 전하는 지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지역에서만 진실된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 민담은 애초부터 흥미주로 꾸며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승범위는 전 세계적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전승범위가 가장 넓은 건 민담이 되겠습니다. 자, 주몽신화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신화라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모두 설화문학의 하위 갈래에 속합니다. 신화는 상징 연호를 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이제 신화 속에 이제 물, 땅, 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물, 땅, 해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죠, 그죠? 물이나 땅은 여성 또는 모성을 상징하죠. 하지만 해는 이제 남성, 또 군왕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신화에는 어떤 상징적인 언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2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푸는 이야기가 맞죠, 그렇죠? 보통 새로운 민족, 새로운 국가의 시작이 신화입니다. 일상적 현실과 합리를 초월하는 세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신성시 되는 이야기입니다. 증거물을 근거로 진실성을 내포한다? 그건 전설에 대한 설명이죠. 5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작품은 우리 선인들은 말에는 신성하고 예언적인 힘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말이 씨가 된다거나 귀신 듣는데 떡말 말라 라는 속담이 그러한 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은 괜찮더라도 말로 표현하면
예언적이거나 또는 주술적인 힘을 발휘한다. 즉 말이 무엇을 발휘한다? 말이 시가 된다. 즉 말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의 힘. 그러니까 말이 갖고 있는 힘에 의원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걸 우리는 주술이라고 그래요. 말이 갖고 있는 힘을 믿는다. 주술. 그럼 이 주술과 관계된 내용이 아닌 걸 찾으면 됩니다.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아니하면 구워서 먹겠다. 자, 구지가죠, 여러분. 고대가요 구지가입니다. 자, 구지가는 임금을 내보내달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임금을 보내달라고, 이때 머리가 이제 임금이 되겠죠. 임금을 보내달라고 말을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은 노래입니다. 따라서 말의 힘, 주술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 다음 포동포동. 자, 나는 적개꼬리, 포롱포롱 나는 적개꼬리. 암수로 정답구나. 외로라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꼬. 자, 임을 이별한 아픔을 노래한 작품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서정을 노래했습니다. 정서를 노래했죠. 사랑한 사람과 이별한 아픔, 이건 개인적인 정서죠. 자, 말의 힘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술적인 능력은 없습니다. 세 번째, 거부가 수를 내놓아라. 자, 신라 고대가요 해가입니다. 즉 빼앗긴 아내를 되찾기 위한 노래입니다. 역시 수로 부인을 되찾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말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 동경 밝은 밤에 밤들이 놀리다가 들어가 잠자리 보니 다리가 내실어라. 신라향가 처용가입니다. 밤늦게 놀다가 밤에 집에 들어가 보니 다리가 4개입니다. 둘은 내 아내 것이고 둘은 누구 것인가? 바로 아내를 범하려던 역신, 전염병을 불러오던 귀신이었던 것입니다. 본디 내 해였다마는 빼앗긴 것을 어찌 하겠는가? 역신에게 아내를 빼앗겨 놓고도 관용의 미덕을 보여준 처용의 담대함에 결국 역신은 감복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역신을 물리쳤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의 힘을 통해서. 역시 주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정서를 노래한 서정가요인 무언만, 황조가만 말의 힘, 주술과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작품에 쓰인 어조가 아닌 것은 구지가입니다. 구지가는 고대가요로서 가야국의 건국신화인 김수로 탄생신화와 관계된 노래입니다. 구하, 즉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이때 머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수로입니다. 수로를 내놓아라. 즉 임금의 강림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내놓지 아니하면 구워서 먹겠다라고 해서, 자, 누굴 협박하고 있다? 거북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어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부가라고 해서, 자, 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죠. 그게 환기입니다. 머리를 내놓아라라고 했으니까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내놓지 않으면 이건 가정이죠. 구워 먹겠다는 협박입니다. 따라서 이 시에는 회유의 어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고전시가의 하나인 정읍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백제가요 정읍사인데요.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입니다. 현존하는, 자, 신라와 고구려의 노래는 많은데요. 백제의 노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행상 나간 남편의 안전을 걱정하는 아내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망부가라고 그래. 망부가. 자, 기다린다. 누구를? 남편을 기다리는 노래. 자, 그럼 보겠습니다. 백지세에 창작된 노래 맞습니다. 행상한 남편의
행상 나간 남편의 무사 귀환을 빌고 있습니다. 한글로 기록된 노래 중에는 가장 역사가 깊죠. 그 다음에 주수성을 지녔다? 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불리지도 않았습니다. 개인적 서정가요입니다. 고대가요이긴 하나 고려시대 민요로 편입되어서 소교로 불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작품의 시상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편편황조, 펄펄 나는 적괴꼬리, 자웅상의, 암컷과 수컷이 서로 정답구나, 여마지독, 외로워라 이내 몸은, 수기여귀라, 누구와 함께 돌아갈 것인가. 그럼 자, 여기서 꾀꼬리는 암수로 정답습니다. 하지만 화자 자신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화자와 정다운 꾀꼬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대비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조의 방식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사연이니까 기승전결 방식을 보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 앞에서는 자, 펄펄 나는 꾀꼬리의 모습, 즉 선경이 되겠죠. 경치, 광경. 반면 뒤에서는 외로움을 얘기했으니까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선경 후정의 방식도 맞습니다만 근경, 가까운 거리에서, 원경, 먼 거리로 시선을 이동하는 건 관계없습니다. 11번,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신라 향가가 아닌 것은. 여러분, 신라 향가는요, 향찰로 기록된 신라의 노래를 말하는데요, 크게 자, 세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초기 향가인 사구체 향가와 그 다음에 과도기 향가인 팔구체 향가, 그리고 가장 완성된 후기 향가인 십구체 향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사구체 향가에는 선화공주와 서동요의 이야기인 서동요, 그리고 자, 노동요에 해당하는 풍요, 그 다음 헌화가, 그리고 도솔가가 있고요. 팔구체향가는 모죽지랑가, 죽지랑을 추무하는 추도가입니다. 모가 추무한다는 뜻입니다. 죽지랑은 화랑이고요. 그 다음에 자, 축사진경의 노래 처용가, 그리고 나머지 모두 이제 십부체향가가 되겠죠. 제망매가인 자, 제망매가, 찬기파랑가, 그리고 뭐 안민가, 해성가 등이 십구체향가에 해당이 됩니다. 총 현존하는 현존하는 향가는 14수입니다. 그래서 사구체 넉수, 그 다음에 팔구체 두수, 그러니까 이걸 제외한 나머지 8수가 십구체향가가 되겠죠. 이상 향가였습니다. 천수대비가도 십구체향가입니다. 실명한 아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기원의 마음을 담아 부른 노래가 천수대비가입니다. 그 다음에 헌화가 자, 꽃을 바치며 부른 노래 사구체향가, 처용가 아까 축사, 사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노래 팔구체향가였습니다. 숙세가는 관계 없습니다. 이상 향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13번입니다. 다음 중 향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현존하는 향가 중 해성가는 최초의 작품으로 팔구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잘못됐습니다. 현존하는 최초의 향가는 사구체 향가인 서동요입니다. 그리고 해성가는 십구체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충담사는 십구체 향가인 안민가와 찬기파랑가를 남겼습니다. 현존 향가 14수 중에서 한 작가가 두 작품을 남긴 사례가 딱 2개입니다. 하나는 지금 얘기한 충담사의 안민가, 찬기파랑가고요. 또 하나는 월명사가 지은 제망매가와 도솔가입니다. 그 다음 3번, 각간 위홍과 대구어상이 역대의 향가를 모은 3대목이라는 향가집이 있었다는 것을
삼국사학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만 3대목은 현재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균현전에서는 향가가 3구 6명 형식으로 짜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왕생가와 천수대비가는 모두 불교 신앙의 향가입니다. 자, 원왕생가, 원한다, 왕생,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노래, 그러니까 불교적 향가가 맞겠고요. 천수대비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명한 자식을 위해 석가대비께 자식의 계명을 기원하며 부른 어머니의 노래였습니다. 따라서 모두 불교적인 향가가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건 13번, 1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입니다. 괄호 안에 해당되는 제목과 지은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주시오. 무엇은 누구는 이내 왕의 명을 받들어 노래를 지어 바치니 왕은 아름답게 여기고 그를 왕사 왕의 스승으로 봉함해 누구는 2번 절하고 굳이 사양하여 받지 않았다. 자, 무엇은 이러하다. 무엇의 내용입니다. 임금은 아버지이요 신하는 사랑스러운 어머니요 백성은 어리석은 아이라 여기시니 백성이 그 은혜를 알 것이다. 즉 임금과 신하 백성이 제각기 맡은 바 일을 다 할 때 나라가 태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민, 나라의 태평과 백성의 평안을 목적으로 한 노래 안민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민가는 충담사가 지은 향가입니다. 안민가의 주제는 국태, 국가의 태평과 민안, 백성의 안전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기억에는 안빈과 니은에는 충담사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꾸물거리며 사는 물생, 즉 백성들에게 이를 사랑을 먹여 다스리네. 그럼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이때서야 나라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할 것 같으면 나라가 태평할 수 있을 것이다. 삼국유사 중에서 기억은 안민가, 니은에는 충담사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작품은 충담사의 찬기파랑가입니다. 죄송합니다. 월명사의 제망매가입니다. 제를 올린다. 망, 매, 누이가 죽었습니다. 죽은 누이를 위해 제를 올릴 때 부른 노래가 제망매가입니다. 월명사가 지은 노래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생사 길은 살고 죽는 길은 예 있음에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어찌 갑니까? 1행부터 4행까지입니다. 누이의 죽음을 말했습니다. 이때 나는 누구겠습니까? 간다는 말도 못하고 갔습니다. 바로 죽은 누이입니다. 그 다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한 가지에서 나고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한 가지에서 났지만 가는 곳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8행까지는 누이의 죽음을 통해서 겪게 된 인생의 무상함입니다. 가는 곳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엔 뛰어난 비유와 상징이 사용되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이른 바람입니다. 이른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떨어지는 나뭇잎은 결국 누이의 죽음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이른 바람은 그 나뭇잎이 이르게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누이의 요절을 암시합니다. 한 가지는 같은 부모를 말합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나고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마지막입니다. 아하, 이 마지막 구의 첫머리에 오는 이 아하라는 감탄사는 19차장가의 공식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19차장가 첫머리에는 항상 감탄사가 옵니다. 즉 이런 감탄사는 감정을 고조시키면서 시상을 집약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아하, 미타찰에서 미타찰은 극락입니다. 극락세계에서 만날 나, 누이를 만날 나. 도 닦아 기다리겠다. 즉 누이와의 재회를 기다림입니다. 즉 누이를 잃은 슬픔을 무엇으로? 불교를 통해서 극복한 것입니다. 왜? 불교에서는 다음 생애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끝났지만 다음 생에서 그 인연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슬픔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누이와의 재회를 기대함, 희망함. 마지막 절망이 희망으로 치환됩니다. 이상 제망매가였습니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지는 잎처럼 해서 누이의 요절을 비조로 표현한 부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화자는 삶의 허무함을, 즉 인생의 무상함을 종교를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두 행에서 삶의 무상함이 잘 표현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무상함은 두 번째, 즉 5행부터 8행까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총 10줄 형식이고요. 마지막 구천머리에 감탄사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19chan가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제막매가였습니다. 17번, 다음 중 한글로 전해지지 않는 시는 삼위인곡, 정읍사, 누항사, 청산벽우, 풍요 중에서 풍요는 헌화가입니다. 자, 풍요는 향가입니다. 향가는 향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찰은 한글이 아니라 한자를 빌려 적는 차자 표기법입니다. 따라서 풍요가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한글로 기록된 작품이고요. 삼위인곡, 누항사는 가사고요. 청산별곡, 정읍사는 고려 가요. 물론 이제 정읍사는 기원은 고대 가요이긴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고려 가요로 편입됐습니다. 다음 18번입니다. 다음 각 시어의 풀이가 잘못된 것은? 이 시는 최치원의 추야우중이라는 한시입니다. 추풍유고음하고 세로소지음이라. 자, 창외 삼경우하니 등전만리심이라. 추풍, 가을바람에, 유고음, 괴롭게 읍조리니. 세로, 소지음이라. 가랑비 속에, 내리는 가랑비 속에 지음, 나를 알아주는 이가 소, 적구나. 자, 무슨 소리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즉 타국에서의 어떤 외로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치원은 국내 최초로 빈문과에 합격해서 당나라에서 관직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낯선 타국에서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를 알아주는 이가 적구나. 지음이었습니다. 창외 삼경우, 창밖에 삼경, 깊은 밤에 비가 내리는데 등전, 등불 앞에 마음은 이미 만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만리는 어떻게 습니까? 고향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중 풀이가 잘못된 것은 자, 고음, 뒤척이는 소리가 아니라 괴롭게 읍조리니입니다. 고음, 자, 가을바람 속에 괴롭게 읍조리니. 따라서 1번이 잘못된 것입니다. 최치원의 추야우중이었습니다. 주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입니다. 향수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작품에서 화자가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정약용의 한시인데요. 보리타장 노래입니다.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비처럼 뿌옇고 큰 사발의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 밥 먹자 도리끼 잡고 마당에 나서니. 자, 화자 자신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화자는 지금 지켜보는 관찰자입니다.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건장한 농군입니다. 농군이요. 막걸리를 턱 마시고 그 다음 큰 사발의 보리밥을 아주 그냥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밥 먹기를 마치자 도리깨, 그 타작하는 이제 일종의 뭉둥이 같은 거죠. 도리깨를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 이래. 농군의 건장한 어떤 생명성 모습이 느껴집니다. 옹해야 소리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삽시간에 보리나달 온 마당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느니 지붕에 보리 티끌 뿐 이로구나. 자, 지금 보리 타작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기색 살펴보니, 그 안색, 얼굴 모습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었습니다. 즉 건강한 농군의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모습입니다.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네. 그 만족스러운 모습은요 바로 여기에서 있습니다.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것이다?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야 된다. 이러면 안색은 절로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농구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이 편하니 안색이 좋은 것입니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닌데 낙원, 곧 바로 편안한 마음이 되겠죠. 마음 편안한 것, 편안한 마음이 낙원입니다.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요. 자, 벼슬길에 헤매는 건 누구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겠죠. 그러니까 벼슬길에 있는 자기 자신은 몸은 편하나 마음이 불편해서 얼굴에 어떤 항상 근심과 수심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몸은 힘드나 안색은 편한 그 건강한 농군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 편안한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시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농군, 자, 만족하는 농군과 그 다음에 헤매는 자신을 뭐 했죠, 여러분? 대조했죠, 그렇죠? 예, 대조의 방식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는 뭘 얘기했습니까? 앞부분에서는 자, 건장한 농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선경이고요. 이 선경에서는 묘사의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헤매는 자신에서는 자, 후정, 정서를 토로했죠, 그죠? 예, 정서. 그래서 개인의 서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경, 후정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상 정약용의 보리타작 노래였습니다. 그러면은요, 화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바로 뭡니까? 결국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와 정신이 조화를 이룬 삶을 말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2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고려시대 작품이 아닌 것은? 자, 여러분들에게 고려시대 작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문학관례로는요, 서민들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고려가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귀족층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경기체가가 있습니다. 경기체가는 한림별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가요에는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요. 삶의 비애를 노래한 청산별곡, 그 다음에 이별의 정환을 노래한 가시리, 가시리와 서경별곡 등이 있겠네요. 그 다음 임을 송축한 정석가, 그리고 동동 같은 작품도 있고요. 다음 남녀 상렬지사라고 할 수 있는, 남녀 상렬지사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뜨거운 애정을 노래한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남녀 상렬지사에는 쌍화점, 만전춘, 이상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다음 중 고려시대로가 아닌 것은? 자, 그럼 서경별곡, 이별의 정환을 노래한 고려가요 왔습니다. 상춘곡은 최초의 가사작품으로 조선시대 작품입니다. 쌍화점, 만전춘, 이상곡은 모두 남녀 상렬지사라고 평가받는 고려가요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은 자, 향각의 여유라고 할 수 있는 고려가요 정읍사입니다. 고려가요 정과정곡입니다. 여러분, 향가가 있고요. 신라의 노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고려소교, 고려가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가에서 고려가요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 형태의 시가가 있습니다. 과도기 시가. 이 과도기 시가를 이제 뭐라 그래? 향각의 여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향가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고려의 노래라는 뜻이죠. 여요는 고려 노래를 줄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향각의 여유에는 두 작품이 있는데요. 예종의 도의장가와 정서의 정과정곡입니다. 예종의 도의장가는 향찰로 기록됐기 때문에 향각의 여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 정서의 정과정곡은 향찰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19채 향가의 형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각의 여유라고 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님을 그리사와 우나니, 내가 임을 그리워하여 울고 있나니. 이때 내가 누굽니까? 작가 정서입니다. 임은 고려 의종 임금입니다. 산 접동세난 이스타요이다. 자, 내가 임을 그리워하여 울고 있는데 내 신세가 산에 있는 접동새와 서로 비슷합니다. 이때 접동새는 화자의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되겠습니다. 아니시며 거칠으신 달, 사실이 아니며 거짓이라는 것을 잔월효성, 남아있는 달과 새벽별은 알 것입니다. 즉 자신은 죄가 없는데 이 정서가 의종의 총애를 받다 보니까 주변 그 신하들이 질투한 겁니다. 그래서 의종을 헐뜯은 거죠. 결국 귀양을 하게 된 것이고 귀양지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며 거짓이라는 것을 남아있는 달과 별은 알 것입니다. 넋이라도 님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죽어서 넋이라도 님을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뭐라고 그래요? 충신 연주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임금을 연모하는 가사다. 죽어서라도 임금과 함께하고 싶다. 과도물도 천만 없습니다. 과, 잘못도 허물도 나는 천만 전혀 없습니다. 허릿 말이신디어 헐뜯는 말입니다. 스릇분디어 아흐 슬픕니다. 아흐 님이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아소 님하 아소 바로 이 부분이 이제 19채가의 특징이죠. 마지막 구에 오는 감탄사입니다. 님아 도람들으샤 마음 돌이키시어 나를 다시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상 정서의 정과정곡이었습니다. 현재 자신의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 즉 임금에게 버림받은 심정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담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가장 옳은 것은 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대한 담담한 마음을 담고 있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다가올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심정도 없습니다.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서 삶의 교훈을 담아냈다? 역시 일상적인 소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교훈도 없습니다. 개인의 정서를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각 신라시대 처용가와 고려시대 처용가의 한 대목이다. 이 두 구절 밑줄신 부분에 나타난 의미의 차이를 잘못 설명한 것은. 자, 먼저 신라시대 처용가입니다. 본디 내해였다마는 빼앗긴 것을 어찌 하겠는가. 여기서 뭐가 느껴집니까 여러분? 체념과 관용의 태도가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고려시대 처용가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적의 처용압이 곧 보시면 열병 대신, 즉 전염병을 불러온 귀신을 회가시로다. 회를 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뭐 하겠다 여러분. 앞에서는 체중과 관용, 용서의 미덕을 보였지만 지금은 단죄하겠다. 물리치겠다. 그죠?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예. 자, 그러니까 체념, 앞에서는 체념이고 뒤에는 단죄가 맞겠고요. 그 다음에 자 앞부분은 관용과 초월의 자세인 반면 뒷부분은 대결입니다. 그 다음 자 앞부분은 아내를 빼앗긴 거니까 비극인 반면 뒷부분은 어떻게든 물리치겠다는 얘기니까 희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내를 되찾아온 거니까. 그죠? 예. 따라서 자 1번, 2번, 3번은 모두 봤습니다만 자 기억이 외유 그리고 니은이 내강임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관용과 체념의 미덕을 보여준 부분이 내강이 되겠고요. 아니죠. 내유가 내적으로 부드러움이 되겠죠. 그렇죠? 내유. 그 다음에 외강이 되겠죠. 그렇죠? 즉 니은이 외강, 외적으로 강함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기억이 내유, 내적인 부드러움. 그래서 내유, 외강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적절치 못한 건 정답 4번입니다. 그 다음 28번입니다.
자, 이 작품은 최치원의 토황소 경문입니다. 황소를 물리친 경문이라는 뜻입니다. 보겠습니다. 대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다. 지난번 우리 조정에서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너를 달래기 위해 너는 황소입니다. 황소의 난이 일어났을 때 최치원이 황소를 달래기 위해 쓴 경문, 물리치기 위해 쓴 경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너를 달래기 위해 지방의 요직에 임명한 일이 있었다. 즉 황소를 달래기 위해 관직을 줘서 가라앉힌 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는 만족할 줄 모르고 오히려 못된 도끼를 발산하여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고 군주를 욕되게 하여 결국 황제의 덕화를 배신하고 말았다. 상대를 꾸짖고 있습니다. 상대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했고 상대를 엄히 꾸짖었습니다. 도덕경에 이르기를 갑자기 부는 회오리 바람은 한나절을 지탱하지 못하고 그 다음 쏟아지는 폭우는 하루를 계속하지 못한다 하였다. 누구에 대한 경고입니까? 바로 황소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의 나는 결국 한나절을 지탱하지 못할 것이고 하루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엄중한 경고입니다. 천지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변화도 이와 같이 오래가지 못하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의 일이야 말에 무엇하겠는가. 비유의 방식을 쓰고 있네요. 그죠? 예, 비유. 그 다음 지금 너의 흉포함이 쌓여온 천지에 가득 찼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 속에서 스스로 안주하고 반성할 줄 모르니 이는 마치 제비가 불이 붙은 초막 위에 집을 지어 놓고 만족해하는 것과 같고 물고기가 솥 안에 즐거워하며 헤엄치는 것과 같다. 자, 물고기가 솥 안에서 헤엄치고 있다. 뻔히 죽을 처지이면서도 그 다가올 위험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한자어로 부중생어라고 합니다. 눈앞에 닥친 삶을 즐겨 죽을 운명을 생각지 못하고 말이다. 나는 지금 현명하고 신기로운 계획으로 온 나라의 군대를 규합하니 용맹스러운 장수가 구름처럼 모여들고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용사들이 소나기처럼 몰려든다. 진격하는 깃대를 높이 세워 남쪽 초나라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잠재울 것이고 전함과 두선을 띄워 오나라의 강의 풍랑을 막으려고 한다. 즉 황소를 격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단호한 어조로 상대의 오만함을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 역사적 사례를 들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상대가 행한 일을 나열했죠. 그렇죠? 그래서 부당한 처사였음을 지적했죠. 상대가 처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빗댔죠. 그죠? 예. 예컨대 부중생어의 처지 또는 초박에 불붙은 제비의 처지에 빗대서 너의 처지가 곧 눈앞의 위태로움을 모르는 한심한 처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만 적절치 않습니다. 그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작품은 고려가요 동동입니다. 고려가요 동동은요 월령체 노래의 효시입니다. 즉 각 월별로 절기, 세시풍속 등을 안내하는 노래를 월령체 노래라고 하는데요. 그런 월령체 노래의 최초의 작품이 동동이고요. 그 다음에 임을 송축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는요 중요한 게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을 빗댄 대상과 화자를 빗댄 대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인물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먼저 정을 낸 물은 아후, 어저, 녹저,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누릿 가운데 태어난 나는 홀로 지내는구나. 그 다음 2월 보름에 아흐 높이현 등불 같습니다. 2월입니다. 먼저 2월 보름에 높이 밝혀놓은 등불과 같습니다. 임은 만인 모든 사람을 비추실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2월령의 등불이겠고요. 그 다음에 3월령에 보면 진달래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향기를 지니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4월령에 보면 님의 정체가 나오죠. 녹산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자를 빗댄 대상이 6월령에 보면 버려진 빗에 자신을 빗댔습니다. 그리고 10월령에 부러진 보리수나무에 자신을 빗댑니다. 12월령에 보면 젓가락에 자신을 빗댑니다.
그래서 빛, 보리수나무, 젓가락은 감정이인물이고요. 등불, 진달래꽃, 녹사님은 모두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노래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은 노래는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 고정된 형식을 갖고 있다? 자, 고려가요는 고정된 형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고려가요는 분연체가 있고, 즉 연이 나눠져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연이 나눠져 있지 않은 것도 있어요. 단연체도 있습니다.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3호곡 상저가 같은 작품은 단연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본 뭐 동동, 또 뭐 청산별곡, 가시리 같은 작품들은 모두 분연체입니다. 자, 그렇다고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1번이 가장 옳지 않습니다. 고려가요는 모두 후렴구가 발달되어 있고요. 구전되다가 조선시대 입으로 정착됐습니다. 자,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문자로 정착됐습니다. 주로 서민들의 진솔한 정서를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고려가요가 있고 경기체가가 있는데요. 경기체가는 귀족층의 노래인 반면 바로 이 고려가요는 서민층의 노래입니다. 따라서 4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29번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30번입니다. 자, 임은 등불다우라 라고 했으니까 자, 임에 대한 자부심 가는 얘기한 거 맞습니다. 그 다음 자, 나입니다. 나는 5월령이거든요. 자, 5월 다는 날 바치는 약은 천년을 사시라고 바치는 약입니다. 라고 해서 임에 대한 장수를 기원했습니다. 그 다음 자, 다 보겠습니다. 6월 보름에 벼랑에 버려진 빛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돌아보실 임을 조금 쫓니나이다. 무조건 쫓아가겠습니다. 임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임을 변함없이 따라오자는 마음도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랍니다. 7월 보름에 아흐 백종날 절하여 두고 임과 함께 지내자고 소원을 빕니다. 즉 임과 함께 지내고 싶은 소원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사연, 즉 임의 출세를 기원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정답은 30번,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31번입니다. 위 노래가 단일 작가의 작품으로 가정할 때 A의 밑줄친 기억의 몸의 비유적 형상화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이때 형상화로 볼 수 있는 것은? 자, 이때 보면 작가 자신을 말하죠. 그렇죠? 예, 그럼 자, 등불은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등불은 자, 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자, 약입니다. 약은 임에게 바치는 약입니다. 그 다음에 벗은 자, 빛은 버림받은 자신의 신세고요. 백종날은 자, 절기입니다. 7월 절기고요. 그 다음 등불은 임이고요. 약은 임에게 바치는 약입니다. 그 다음에 빛은 버림받은 자신입니다. 따라서 홀로 지내는 몸과 관계된 것은 다의 빛, 즉 31번은 예,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번에는 34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고려가요 서경별곡이다. 밑줄친 단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서경별곡은 여러분 이별의 정화를 노래한 작품인데요. 고려가요 이별의 정화를 노래한 작품은 두 작품이 있습니다. 가시리와 서경별곡입니다. 그런데요, 가시리는 이별에 순응하는 여성화자의 모습이 보이죠. 이별에 순응합니다. 반면 이 서경별곡은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화자가 이별을 대하는 방식이 반대됩니다. 둘 다 이별의 정화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가시리가 훗날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영향을 줍니다. 진달래꽃도 이별에 순응하는 여성화자의 모습을 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리의 영향을 받은 작품 하면 진달래꽃 골라내시면 되실 것입니다. 자, 서경별곡입니다. 괴실한, 즉 사랑만 해주신다면 맞습니다. 우러공, 울면서입니다. 울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쫓아가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니딴, 끈이야 그치리까 끊어지겠습니까?
즉 임과 대가 헤어진다고 해도 임과 다 사이의 그 인연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외오금은 외로위가 맞습니다. 따라서 잘못 해석한 것은 2번 되겠습니다. 이상 서경 결곡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5번입니다.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번에는 산문학입니다. 자, 여러분 현대 수필에 해당하는 것 중에 이제 고려시대 수필인데요. 고대 수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바로 이제 설문학입니다. 설은 고대 수필이면서 그리고 한문 수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비유의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요. 그 다음에 우의적, 숨은 뜻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의적 수법을 씁니다. 비유의 방식으로 우의, 숨은 뜻을 전달한다. 즉 교훈을 전달한다. 그래서 우의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설인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곡의 참화설입니다. 또 그 다음에 고대 수필이고 한문 수필이고 비유를 썼고요. 우의적 수법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절 대꾸 형식인데요. 자, 앞에서는 경험, 대꾸 형식입니다. 그래서 전절에서는 구체적인 경험을 얘기하고 뒤에 후절에서는 거기서 얻은 깨달음을 전달합니다. 이런 대꾸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곡이 참화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즉 말을 빌려탄 경험인데요. 즉 앞에서 말을 빌렸던 경험을 얘기합니다. 좋은 말을 빌렸을 때의 그 생각과 나쁜 말을 빌렸을 때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는요, 화장실이 급하면 어떤 생각 가져요? 그냥 제발 화장실이 열려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죠? 급한 거죠. 근데 이제 화장실 들어서 볼일을 보면 그때서 이제 화장실이 더럽네, 이게 뭐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바뀐 거죠.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그때그때 바뀝니다. 그래서 자, 전절에서는 말을 빌렸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바뀜을 얘기했고요. 후절에서는 따라서 처음 마음을 잊지 말자라는 교훈을 전합니다. 이게 참화설입니다. 자, 그럼 경험을 통한 통찰력이 돋보인다. 맞습니다. 자, 전절에서는 구체적인 경험을 얘기했고 그 경험을 통한 깨달음을 전달하니까 뭐가 보인다? 통찰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우의적 기법을 활용하고 있죠. 그렇죠? 우의, 즉 교훈을 빗대서 교훈을 전달하는 우의적 기법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상들 사이의 유사성을 통해, 유사성, 이거 뭐예요? 비유죠, 비유. 유사점을 통해서 대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유사성을 통해라는 게 이게 비유가 아니라 비교네요. 비교, 그렇죠? 비교. 유사점을 통해서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는 건 비교고요. 비유는 빗대어서, 그죠? 범주가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 잘못됐습니다. 4번 일상적 경험과 관련지어서 글쓴이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상 참화설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설문학으로 이규보의 이옥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옥설은 집을 고친 경험입니다. 전절에서는요, 집을 고친 경험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집을 고쳤을 때요, 처음 비를 맞았을 때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비를 맞았을 때도 고치지 않았죠.
세 번째 비례마저 더 이상 쓸 수 없을 지경이 됐을 때 이제 집을 고치려고 보니까 기와 석가래, 기둥까지 모두 못 쓰게 되어서 돈이 많이 들었고 힘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 후절, 즉 잘못된 걸 알았을 때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 바로 고쳐야 된다. 그죠? 바로 고치면 된다. 그런데 바로 고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은 그 피해가 더욱더 커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잘못을 알았을 때 바로 고치면 새로운 사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자, 바로 이규보의 이옥설입니다. 그러니까 정답 3번, 잘못을 알게 되면 바로 고쳐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전문학 감상 실제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